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약속대로 계속 생방송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1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전국에 300만 대학생 또 30만 대학원생 숫자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분들이 교육비 고통, 등록금 문제, 입학금, 적립금, 그리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대학의 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을 정말 쓰신 한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대학교육연구소 선생님들이 무려 3분이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등록금, 입학금, 적립금, 사학비리 궁금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아주 그냥 깊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민간 싱크탱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친 대학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대학교육연구소 가가지고 후원회원도 저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석 체크 및 대학교육연구소로 환영한다는 그리고 대학교육연구소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막 또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광님, 로즈님, 나혼자라도님, 출첵합니다. 어제 안진걸님께서 트위터 팔로우 해주셔서 반가웠어요. 아, 그랬나요? 고맙습니다. 요즘 현재 제 트위터 2,500명, 25만 명 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가지고 국민TV를 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TV 관련 트위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TV 후원하고 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와주신 분들, 대학교육연구소의 이문희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문희 연구원님이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인터뷰 제일 많이 나오죠? 예, 요즘은 제가 가장 핫한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가 좀, 보니까, 대중 친화적이시고.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뢰 친화적이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얼굴로 하시더라고요. 예,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좋아하죠. 편안하게 인터뷰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덕원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연덕원 연구원님은, 옛날에 이제 학원자주화 투쟁위원회 출신, 우리 학자추라고 있었잖아요. 학자추. 여러분 학자추 기억하신 분들 있죠? 학원자주화 투쟁론 온투책도 있었고. 네네. 예, 제 성향을 너무 궁금하지는 마십시오. 예, 저희는 NL도 좋아하고, PD도 좋아하고, ND도 좋아하고, 비운동권도 좋아해요. 저희는 심지어. 다 좋아해요. 생활학문 투쟁 공동체. 민족운명을 개척하는 구구양철대호 전대협. 자, 우리 연동원 연구원님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성 연구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성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으로 치면 이미성 연구원 제일 오래됐나요? 예. 그렇죠. 현재 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네. 예, 우리 대학교육연구소는 사실 청취자들께서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알만한 분은 다 아는데 또 기자님들이라든지 고등교육
연구하거나 관련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문희 연구원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인터뷰 제일 많이 하시는. 예, 저희 대학교 연구소는 우선 그 역사성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예, 예, 예. 1993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 2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뭐 등록금 문제라든가요. 이미 감사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뻥튀기 예산 편성, 그다음에 2월 적립금 문제를 가장 처음을 제기하고 이것을 공식 용어화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입학 정원 조정 문제라든가요, 국립대 기성예배 문제 등등에서 대학 정책 관련돼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기반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저희 연구소입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연덕원 연구원님은 언제 결합하셨어요? 연구소에 2007년도 7년도 처음 연구소에 들어왔죠. 그때 그 전에는 아무튼간 그 모 대학에서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 아니지. 한총련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이었죠, 한총련. 예, 예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예. 좀 당시만 해도 우리 한총련이 좀 잘 나갈 때, 뭐 그때 잘 나갔었나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할 때. 네, 어쨌든. 예, 좋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 정신과 기백으로 살아남아서 우리가 정말 대학교육연구소가 있어서 한국의 고등교육 이슈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입장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학교육연구소 환영 댓글, 응원 댓글, 그리고 홈페이지 가셔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5,000원 정도라도 후원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육연구소 비공식 후원의 사무국장입니다. 예, 제가 혼자서 했어요. 누가 임명해 준 건 없어요. 이미성 연구원님은 언제부터 결합하셨어요? 저는 97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아, 연구소에서요? 네. 와, 그럼 벌써 15년, 16년, 17년. 네. 와, 대학교연구소에 산 증인은 언제 생겼죠? 연구소는 93년에 설립이 됐죠. 아, 93년에. 아, 그러면 그때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학원자주화 투쟁하고 대학민주화 투쟁하시던 선생님들이 뭔가 제대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모여든 거죠. 예. 예. 그럼 우리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학원자주화 투쟁론, 그 책은 언제 나온 건가요? 그 90년대 초중반에 저도 읽었는데. 그거는 제가 연구소 들어오기 네. 전에 또 만들어진 거라. 그러니까 민족자주화운동론 원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자주화운동론 원투가 있었죠. 네, 특정 그 노선에서 즐겨 읽던. 요즘 최근에는 등록금 관련돼서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이 가장 핫하고. 그렇죠. 학원자주화운동론은 사실은 등록금 운동을 연구하기보다는 학원자주화를 쟁취한 다음에 민족자주도 하고 미국 놈들도 몰아내자 막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순수하게 고등교육 이슈를 연구한 책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예, 아직도 안 읽으셨다면 그 책은 지금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그렇죠. 꾸준히 팔리고 있죠. 특성상 상반기에만 잘 나가는 책입니다. 여전히 인세가 가끔 들어오는. 예. 계속. 네. 개마고원에서 출판한, 이름도 멋있어요. 개마고원 출판사. 그렇죠. 예, 그 사장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술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 요즘 등록금 이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이문희 연구원님 한번 개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요즘 등록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은 등록금 책정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등록금 인상되느냐, 뭐 인하되느냐, 얼마로 책정될 거냐가 가장 이슈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화여대가 2.4% 인상안을 제시를 했다가 지금 이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 입장에서 최대한 등록금 올리고 싶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얼마만큼 책정할 것이냐가 최근에는 가장 큰 그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결하는 분위기. 황우회 장관이 2.4% 등록금 인상률 상한자에서 최대치를 올리려고 했던 이대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예봉을 꺾어가지고 그렇죠. 예. 2.4%를 철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인상하겠다는 대학은 없는 건가요? 연덕원 연구원님? 뭐 아직까지는 등록금을 인상을 한다는 대학들은 발표된 적은 없고요. 일단은 이화여대가 2.4%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전격 동결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이화여대를 눈치를 좀 보고 있다가 동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쉽게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우리 연구소에서 낸 자료도 보면 대학들이 전국에 적립금만 12조를 가지고 있고
매년 한 20% 안팎 예산을 뻥튀기 해서 2월 적립금도 1년에 총액 합치면 1조 원 넘나 그랬나요? 일종의 그 2월금 안 쓰고 남은 그렇죠. 돈. 예. 지난 2013년에가 약 1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그러니까 그에 안 남았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다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거죠, 대학들이. 예. 그렇게 돈도 많이 있고 또 많이 남고 그런데 이번에 뭐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뭐 엄청난 엄살을 뭐 이대로 하면 뭐 대학이 망한다는 식으로 그 왜 그런 엄살을 피우는 거죠, 그분들은? 예, 이미성 연구원님.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긴 한데 지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그 형태가 예. 굉장히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재정이라고 하면 주된 어떤 투자 주체가 이제 등록금 학생 학부모가 있고 또 이제 정부 국가가 있고 그 대학을 운영하는 운영자인 사법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3자가 주는 기부금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등록금 의존율이 아직도 거의 한 70% 정도에 달하거든요. 아직도 등록금 의존율 70%.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거의 대학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관행적으로 굳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줄어들 기세, 뭐 지금 못 올린다라고 하면은 속된 말 우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주 이제 흔히들 말하는 지역에 아주 열악한 대학이 일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히 수도권이라는 광역 단위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우는 소리를 한다. 등록금에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지금 국가에서 국가장학금도 주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세태우리님께서 또 글을 반갑네요. 1086입니다. 10공은 식품공학과. 예. 블루벨벳님은 공학번. 우리 그럼 블루벨벳님도 무슨 과 몇 학번인지 알려준 블루과를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도 제주도 출신이시잖아요. 제주도 출신. 제주 MBC 출신. 제주 MBC 출신. 죄송합니다. 우리 중전마마님은 제주 MBC 출신. 제주도 출신이 아니라. 자,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기 우리 세태우리님 학자추 위원장님이시고 그랬으니까 저희들 혹시 조언해 주실 거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는 됐고, 그럼 바로 여기서 가장 지금 교육부가 얼마 전에 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회견에서 마치 올해 반값 등록금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방금 임은희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하고 참여연대에서도 완전히 거의 헛소리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선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이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 보상하겠다. 그다음에 7분위까지가 반값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발표한 그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2분위까지도 480만 원, 사립대학 등록금 750만 원에 견져서 보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75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예. 이른바 수도권이나 광역단위 주요 사립대학은 훨씬 더 비싼 대학도 많습니다. 안팎까지인데 이제 전체 평균으로 하면 700한 5, 60만 원 되는데 그중에 480만 원이니까 반인 그러면 이 소득 1, 2분위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로 따지면 반값에 근접한 건 맞네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가 이제 근데 소득 1, 2분위 해봐야 전체 대학생에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했다라고 완성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체감이 못하는 이상 그것을 정책 얼마만큼 국민들이 좀 합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케이 마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이 올라왔습니다. 출판 반갑습니다. 역사상 가장 표지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도 받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의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직 한번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저도 이렇게 권유드려보고요. 이미성 연구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수혜받는 학생들 자체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2014년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2013년 자료라 2014년 이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대상 재학생 수가 이제 그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단 10원이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 비율이 1학기에 47%였어요. 2학기에는 43%.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절반이 안 되죠. 전체 대학생 한 300만 명에 이르는데 실제로 이제 재학하는 학생, 등록하는 학생은 2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0만 명 정도도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은 재학생 수에서 신청하는 학생 수 자체가
1학기에 74%, 2학기에 66%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청하는 그 단계에서 한 40%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죠. 네네. 물론 그 안에는 고소득자들도 있겠지만 이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접촉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조회 같은 부분에 자체 판단을 해서 신청 자체를 접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학생 절반은 아예, 그러니까 전체 재적한 대학생 300만 명 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 네, 매학기 등록하는 재학생 수에 비하면 2분의 1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당연히 300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1분, 2분이만 480만 원 올해 됐지만, 당장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보는 소득 한 4분, 5분, 6분위의 서민 중산층들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소득 한 4, 5분이 학부모다. 그래도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 둔다. 150만 원 줬다, 1년에. 그걸 반값 등록금으로 느낄 부모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예. 반값 등록금 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뭘 믿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예. 지금 사립대 2014년 사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2014년 사립대 일반대 평균 등록금이 734만 원이거든요. 예. 예, 734만 원을 봤을 때 실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한 절반 이상의 혜택을 보는 그 소득분위는 1, 2분위에 네. 불과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한 소득 4분위 정도부터는 한 그 연간 소득의 10%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반값 등록금 주장을 했던 이유 자체는 연간 소득의 한 10% 정도가 차지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수준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반값 정도 혜택을 받는 건 소득 1, 2분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의 원년의 해로 올해 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어느 만큼의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반값 등록금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었거든요. 저소득층 중에 일부 이제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 저소득층들도 연동원 연구원님 뭐 성적 기준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작년 2학기 기준으로 볼 때 그 성적 그 전체 그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에서 한 74% 정도가 성적 기준으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예 포기한 사람 빼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74%는 성적 기준으로 탈락자 중에서 탈락한 그놈의 그 상대평가제에 의거해서 그쵸. 비미만으로 강제로 배정받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 성적 기준 그러니까 이제 B 학점 이상은 이제 탈락이 되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많은 대학들, 그리고 대다수 대학들에서는 그 학점 부여 자체를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보면 2학기 기준에 전공 과목은 B학점 미만 학생이 전체 학생이 한 28% 정도 되고요. 교양 과목 정도는 한 33.8% 정도 되거든요. B 미만이? 교양 과목이 상대평가를 비율을 더 그렇게 하네요. 대학 알림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정도의 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공회 대학교, 제가 성공회 대학 강의를 하니까 아는데요. 35%를 비미만으로 강제 배정했어요.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한번 선정됐잖아요. 그걸 벗어나려고 교육부가 상대평가제를 강요하니까 그걸 무려 25%에서 10%를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니까 막 저항을 했죠.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제 자체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35%나 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배제되는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는데 어쩔 수 없대요. 이거 완전히 고약하더라고요. 이 성적 기준 때문에 성적 기준과 상대평가제가 저소득 학생들을 두 번 죽이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마침 아리아리님께서도 수도권 대학생인데 국가직금 지급받는 소득비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차 끌고 다니는 친구가 1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진짜 힘든 형편의 친구는 그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득분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판정하냐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료 DB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정부 그 지원 정책을 가지고 다시 소득분정을 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 체계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함이 있어서 사실상 소득분위에 따라 하는 것보다 대학이 일괄 지급하면서 대학이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어떻게 소득분위를 산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일단은 고지서상에서 반으로 그렇죠. 반값 등록금 진짜 반값 등록 됐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더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립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값 등록금은 체감이 아니라 그냥 고지서에 반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체감은 몸으로 느낀다는 건데 몸으로 본인이 안 느껴도 반값 등록금인 거예요. 아니 고지서에 반으로 나오는데 난 못 느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느끼고 하고 말 자신이 체감이고 말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이 약간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저도 학교에서 많이 듣거든요. 부모님이 목사인데 돈이 엄청 많다. 얘가 차를 2개를 끌고 다닌 놈이다. 근데 얘가 국가장학금 소득 1분위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종교인 과세를 안 하니까 종교인들이 소득 신고를 안 하니까 소득 1분이 저소득층으로 잡힌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1분이 갖고 480만 원 받는데요. 작년에 4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변 친구들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저 과 동기인데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고. 그렇죠. 예. 막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하는 이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뭐 허위로 소득분위를 올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걸 적발해내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정책이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비판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들고, 일면 소득 2분위는 480, 소득 3분위는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소득 4분위는 사실 비슷한 거 안 하고 빚이 더 많은 사람인데 2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오히려 소득 4분위가 3분위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빚이 더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공정함을 기본적으로 이어받는 또 종교인들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가지고 엄청 받아버리고. 그럼 일단 다 반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소득분위 산정이 지금 아직 교육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판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지금 12년에 도입돼서 12, 13, 14, 15년 4년 차인데 또 한 번 또 이렇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보고 있습니다. 개개인 장학금 신청 사람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족들까지 다 세대원 재산 조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자기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좀 더 공정하게 하겠다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소득분위별로 차등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행정비용과 또 역차별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계속 주창했던 반값 등록금은 그러면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인 거죠? 그렇죠. 일단 공지서상의 반값으로 되고 필요하면 저소득층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이 부담인 분들은 학자금 대출 저렴하게 또는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돈 벌면 내는. 지금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많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희 반값 등록금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단체의 성과인데요. 2010년도부터 해서 기존에는 대출을 받자마자 바로 원금 그 이자를 갚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이자를 갚아야 되면서 신용불려가 되는 사례가 많아서 2010년도부터 해서 든든학자금이라고 해서 우선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졸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에만 그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죠. 그 제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자율이 2.9%던데요. 최근엔 2.9%로 지금 책정이 되었죠. 지금 근데 굉장히 저금리 시대니까 아예 더 인하를 해주거나 무이자로 해도
학자금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요. 지금 2.9%로 기존보다는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최근 2, 3년간 물가 인상률이 1.3%에 불과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낮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크게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시행했던 미국 같은 경우가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사실상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 데 있어서 큰 문제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의 사례가 향후에 우리나라 사례로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등록금 엄청 비싸고 그래서 학자금 빌려주는데 아무튼 대학생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졸업 이후에 빚담이 안게 되는 거죠. 유럽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다니잖아요. 거의 무상인 거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같은 세계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무상으로 다니고 누구는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주거비 생활비.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대학생들은 1년에 1천만 안팎의 등록금으로 뼈꼬리 그냥 빠졌다가 그나마 2011년도에 등록금 투쟁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국가장학금 나오는 우리 연덕원 연구원님이 학교 다닐 때는 국가장학금이 한 푼도 없었죠? 예, 없었죠. 그때 나름대로 투쟁했는데 당신은 안 됐어요. 예, 그쵸. 그때는 뭐 잘 되진 않았는데. 그때는 등록금 폭등이 하도 심해갖고 우리가 등록금 폭등 반대. 오히려 그때는 인상 반대가 좀. 그렇지, 인상 반대. 하도 폭등시키려고 그러니까.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올해 반값 등록금이 됐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뻥이다. 거짓이다. 일단 공약도 안 지켰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무슨 4조 원을 원래 예산을 하겠다 했죠. 국가장학금. 근데 이게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2015년에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해로 삼겠다라고 한 그 내용은 정부가 3조 9천억 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장학금 3조 1천억 원 투자해서 총 7조 원이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이다. 이래서 이제 절반 완성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지금 1, 2유형 지원금이 이제 한 3조 6천억 원이라고 치고 거기 이제 근로장학금, 사다리 장학금 합쳐서 3조 9천억 원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그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사실 반값 등록금을 그렇죠. 대학이 그렇게 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교내 장학금이 2011년에 2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이 지금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2015년에 3조 1천억 원이 확보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한 비용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실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14년에 2조 4천억 원이 그 확보됐다고 추정을 했는데 2015년에 3조 1천억 원이 과연 확보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돈 없다고 지금 대학 총장들이 난리였는데 장학금을 갑자기 7천억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교내 장학금 증가를 유도해내는 건 바로 이제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예요. 그러니까 2유형이 그 대학의 등록금 인하라든가 장학금 확보의 그 노력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그 2유형 지원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부터 5천억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유형 1와 유형 2가 있는데 그중에 유형 1은 3.6조 국가장학금 유형 1하고 2를 합치니까 3.6조. 그중에서 5천억은 유형 2. 그렇죠. 나머지가 그러면 뭐 근로장학금, 사다리장학금. 그러니까 5천억은 빼면 얼마죠? 3.6조에서 3.55조. 3.55조가 유형 1이고 유형 2고 근데 근로장학금 2천억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로장학금은 저는 예전부터 근로장학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근로의 대가지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온갖 사물을 학생들을 대신 시키고 주는 돈이니까 근로장학금, 장학금 통계 안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통계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학금 2천억까지.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하면 사실 작년도에 4조 원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근로장학금 빼면 국가장학금보다 순수하게 나가는 건 3.6조에 불과한 거고 그다음에 대학들이 3.1조를 올해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역시 뻥튀기 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OK 마리님께서는 우리
대학교용구소 홈페이지도 링크 시켜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의 댓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을 쓰신 대학교육연구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민간 싱크탱크인데 한편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 회원가입 홈페이지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고 오케이 마랭님께서 젊은 세대 혹독한 대한민국 공약 내걸은 반값 등록금 실행하지도 않고 학자금 대출을 빚 때문에 허덕이고 그래봐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다음에 대기업 가면 인턴으로 홀전 명목으로 단물만 쭉 빨아먹고 버려지는 대한민국 현실. 최근에 IMF 사태 정말 심각했었죠. IMF. 오, 명탐정 코너님 반갑습니다. 바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 11,700원. 예. 한 10% 할인됐었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은 꼭 읽어볼 만합니다. 저도 안에 보면 제가 쓴 글도 일부 있습니다. 창피합니다만. 자, 우리 가장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우리 연도권 선생님, 연구원님. 네. 최근에 우리 후배들이 국가장학금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거의 등록금과 이 취업난 교육비와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다들 뭐 휴학하고 알바하고 부업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뭐 비정규직이거나 심지어 IMF 같은데 들어갔는데 11명 열심히 하면 8명 뽑겠다 해놓고 전원 자르고 2주 만에 뭐 우리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님 막 30만 원 주고 애들 착취하고 막 이러던데 어떠세요? 그런 거 이렇게 막 뭐 일단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학생,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이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속에서 어쨌든 대학에서는 계속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학점 경쟁부터 해서 스펙을 쌓는다는 경쟁부터 해갖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면서까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자체도 되게 이제 허무한 상황이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너무 모범적인 대답인데요. 후배들아 나를 딛고 일어서서 가자 청와대로 뭐 이런 걸 한번 이런 거 프랑스 젊은이처럼 골기하자 영국처럼 보수당으로 쳐들어가자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지금 학생들도 지금 뭐 충분히 그 일부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어디서 해요? 학생들 어디서 해? 솔직히 대로 한번 안 하던데 요즘. 솔직하게. 네, 솔직히 안 해.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해. 뭐 어디서 해? 대로 한 번도 못 봤어 최근에. 한대는 어디 갔어? 한대는 요즘 한대는 안 보여.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가장 뭐 등록금 문제가 됐든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든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그러니까 OT조차도 교육부에서 못 가게끔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도 지금 학생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아예 교육부가 지침장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금지를 합니까? 학생들의 자치활동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취업 문제 외에는 학생들이 사실상 관심 갖기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이제 학생들에게 그 이상의 뭔가를 좀 요구하기 안타까우면서도 그렇죠, 어려운 현실인 그러니까 거죠. 20대는 요즘 뭐 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온갖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휴학하고 알바하다 보면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데모하고 싶은데 데모할 틈도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있었고. 저도 이미선 연구원님도. 그러니까 연구소로도 많이 오죠. 실제로 대학생들 상담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죠. 사실 또 연구소와 그런 상담의 역할을 이제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찾아서 상담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록금이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수치는 굉장히 높고 이거는 정말 부담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움직임이 없다. 그 앞서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의식을 느끼는가라는 것 자체가 연구소에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저희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트위터나 그 페북을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 문제가 정말 많이 완화됐다라고 실제 체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조차도 사실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록금에 대해서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설문조사,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박근혜 씨가 말하는 것처럼 반값 등록금이 정말
됐다는 건지 느끼는지 등록금 부담은 그러면 정말 예전보다 좀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학이나 알바를 하는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거 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20대 후배님들 대학생 후배님들한테는 제가 가끔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지만 계속 응원하고 소통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랬었고 2011년도에도 대학생들 요즘 뭐 하냐 그랬는데 그때 분연히 우리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투쟁해서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 취업학자금 상한제 제도, 뭐 금리 2.9%로 인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뭐 그 전에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최근에 고등교 관련은.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한국 대학생들이 저력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보고, 아무튼 명탐정 코너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렇게 책도 사주시고, 직접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늘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반값 등록금 부분은 그렇고 유럽은 무상교육까지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대학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문희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가 고등교육, 대학 교육이 사실상 진학률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미 받는 의무교육화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그 학비 부담이 아니라 국가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게끔 만돼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뭐 더 중요성은 다시 굳이 말을 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까지도 의무교육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선택교육이긴 하지만은 무상교육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청년들을 전폭 지원하고 청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보니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유엔 인권규약에도 고등교육은 무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 조항을 비준했다고 하대요. 그렇죠. 비준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그래서 인근에 일본에 손님들 와가지고 일본 정부는 그걸 비준을 안 하고 있대요. 고등교육 그 조항 때문에 뭐 그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보니까 유엔에서 1948년도에 고등교육까지 다 무상으로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석 연구원님. 저도 근데 이제 무상교육 하자라고 하면은 아마 글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동의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맞는 얘기긴 하지만. 대학까지 어떻게 무상교육을 하냐,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학까지. 그것도 박근혜가 공약했고 지금 쌩까버린 거죠. 그렇죠.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고교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왔으니까, 의무교육 하면 자동 무상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 무상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단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일반인들 속에서도 많이 인식되는 게 대학은 개인의 선택적인 교육과정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이문희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 자체, 우리 사회에서 이미 고등교육이 보편교육화되어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이제 국가 장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대학을 어떤 개인적 선택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을 이제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설령 선택 교육이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의 수혜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가 돈 벌려고 지가 출세로 대학 간다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지가 그러면 돈 내야지 이렇게 많이 강요를 받았는데 이데올로기를 사실 근데 모든 교육학적 연구에서 고등교육의 수혜는 개인에게도 가지만 그걸 이행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 특히 기업 앉아서 인재를 그냥 채용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누린다면서요.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 기업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동원 연구원님? 뭐 지금은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상교육을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뭐 일부분들 무상교육이 말이 되냐, 일단은 초중등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지금 당장 뭐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하자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과 뭐 교육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보면서 무상교육을 해나가자는 국민적 부분이니까요. 합의도 매우 중요해요. 대학 우리 대학교육연구소는 굉장히 합리적, 유연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대학 교육까지도 무상교육이 돼야 되지만 일단 초,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와 무상교육이 선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지금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을 하는 것은 무난히 가능하지만 당장 또 대학 무상교육까지 하는 것은 좀 예산 상황도 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논의해서 가자. 다만큼 꼭 필요하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명탐정 코나님께서 유메프로 한번 파보시라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으라차차 정치자들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메프,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를 연구했던 그 저력으로 이번에 유메프와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지 멋대로 뽑아서 지 멋대로 착착 지 멋대로 뭐 2주일 뭐 3개월 안 되고 막 자르는 사람들. 심지어 얼마 전에 한 청년 유니온 조합원인데 롯데호텔에서요. 100일 88일 동안 88번 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얼마나 그 사람 피말립니까? 그래도 언젠가 정규직이 되겠지. 심지어 기간제라도 해주겠지 했는데 딱 취업규칙 보여달라니까 자르더라고요. 야, 정말 비참. 우리나라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최소한의 체면도 예의도 없다. 노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더더욱이나 이렇게 과도하고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고 졸업했는데 그런 비참한 처우를 우리 후배님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진다니까 더 열받습니다. 기성예비 이야기로 하나, 이문연구원. 자, 이제 등록금 이야기는 이렇게 왔습니다.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취업학자금 상한, 이제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학자금 대출. 일단, 학자금 대출 이야기해보면, 어쨌든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신용불량자 학생들. 신용불량자가 저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봤는데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누적 12조 원 정도 됐어요. 12조. 그거는 뭐냐면 1년 그 대학생들이 내는 전체 등록금 수익과 같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12조 빚더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예, 그 중에서 이제 연체자가 약 8천억 원 정도 됐고, 8천억 연체. 그리고 4천억 원에 또 추가로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그 대출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이란 것이 당장에 그 등록금만은 쉽지만 이후에 빚더미로 안게 돼서 네. 그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뭐 결혼한다거나 뭐 출산한다거나 네. 어떤 우리 사회에서 소비의 그 주체가 서는데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되는 요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태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이자 2.9%까지 떨어진 것을 예전보다 낮고 뭐 저 학교 다닐 때는 8, 9%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행한 일인데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게 해주는 제도 이것도 다행한데 그래봤자 빚더미에 그렇죠. 몇천만 원씩 안고 예. 사회 나가는 거고 급여를 많이 못 받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니까 우리 대학생들 한 8, 90%가 네. 그러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본 제법은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우리가 사실 등록금 무상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조건에서는 어쨌든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도 꾸준히 예, 맞습니다. 무이자 특히 저는 무이자로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공무원들은 무이자로 대출해줬잖아요. 예, 오랫동안. 근데 그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왜 공무원들의 무이자 대출을 막 일부 시민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특권이라고. 근데 사실은 국민들에 비해서 더 나은 월급을 그러니까 처우가 더 나은 공무원들만 무이자로 하니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국민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죠. 공무원들에게도 이자를 받아버리자. 서로 하향 평준화하자. 다 학자금 빚더미 안게 하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공무원들처럼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국민들도. 자제들도 무이자로 해주라. 학자금 무이자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란 게 벌써 공무원들이나 군인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해주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성예비로 와가지고. 이거 이제 막 청취자 헷갈릴 거예요. 아직도 사립대학에도 기성예비 있는 분들이. 사립대학 기성예비는 99년도부로 없어졌고. 제가 어제 예. 교통방송 예. 이철희 소장님이 진행하는 퇴근길이라는 라디오에 매주 수요일에 출연하거든요. 네.
기성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립대학을 나왔어요. 이철희 소장이. 근데 사립대도 받지 않았나요? 그러더라고. 99년까지는 받았었어요. 89년도인가 99년도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99년도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89년도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89년도가 등록금 자율화가 돼서 사립대학에 등록금 거기 열어서. 그때는 국립대 기성예비, 아니야, 그때가 뭐가 없었는데, 하나가. 아니, 89년도에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었고 사립대학 등록금이 등록금이 폭등하던 노태우 때. 네, 맞아. 노태우가 등록금 폭등의 온흉이죠. 온흉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기성예비를 사립대가 통합해 잽싸게 얍삽하게 통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국공립 때는 남아 있었어요. 기성예비. 기성예비 문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성예비는 국립대 관련된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국립대학 등록금 1년에 4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성회비가 300만 원이고 약 150만 원 정도만이 수업료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구조인데 80% 이상이 기성예비죠. 그렇죠. 예. 근데 기성회라고 하면 국립대학 안에서 그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후원 성격의 기구예요. 그러면 후원금 형식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기성회비가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화되면서 그냥 국립대학 등록금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가 됐고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2010년 11년에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1심, 2심에서는 모두 이제 학생들이 지금 승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성예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됐고 불법이고 불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국공립 때는 국가하고 정부니까 정부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번 학기에도 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그 기존에는 300만 원, 150만 원 나눠서 받던 것을 그냥 450만 원 수업료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립대들이 하던 걸 그대로 배우겠다. 그냥 형태만 바꿔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살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국립대라고 하면은 국가가 그 재정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뭐 사립대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조금 등록금이 쌀 뿐인 것이지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기성예비가 불법이고 부당하니까 걷지 말아라면 안 걷고 기성예비만큼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국가가 내면 될 일인데 그렇죠. 아니 뭐 기부를 받아서 해결하든지 국공립대에 기부 많이 해주니까 뭐 예를 들면 합쳐서 하든지 근데 학생들한테 이름만 수업료로 해서 더 받겠다. 예, 지금 교육부 방침은 정부 방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안 질라 그러죠. 맨날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겁니까? 참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국립대 비중이 10%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미국조차도 주립대학이 70%인데 우리나라는 국립대 비율이 10%가 조금 넘는데 그마저에 대한 지원조차도 이제 더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교육은 고등교육까지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100%까지는 아니다. 80, 90%, 70, 80%는 책임지고 모자란 부분에 민간 사립대학들이 일부 영역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정반대로 다 민간에 떠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국공립대 10%도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기성예비로 부모들한테 강제로 뜯어내고 그렇게 해왔었죠. 여태까지. 근데 반성도 없고 또 손으로 뜯어내겠다. 그럼 전국 국공립대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될 일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두 번째 여쭤보네요. 여기 학생들은 뭐 하냐고. 그러니까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국립대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뭐 이제 당장에 지금 고지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민은 많은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이제 그 행동으로 좀 나타났을지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고 분노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봐야 된다, 새 학기에. 사실 겨울방학 동안에 막 비상연락 해갖고 막 골기대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총학생 학자 주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받아줄까요? 국립대가 아니어가지고 국립대 다시 편입해가지고 정말 투쟁을 한번 제대로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데모하자, 틈만 나면 투쟁하자, 틈만 나면 조직하자. 이게 제 신조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기성예비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떠넘긴 그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역사의 상징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불법 부당이다 그러니까 책임질 생각 안 하고 또 학생들 떠넘기겠다. 이건 정말 곤란한 것 같네요. 그럼 하나만 제가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서울대가 법인화 됐잖아요. 유일하게 국립대 중에서. 인천대하고 서울대하고 두 개가 법인화 됐나요? 그렇죠. 국립대 중에서.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요. 술자리에서.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가 법인화 되면 이제 이건 사립이 된 거냐, 사립이냐, 국립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국립이지만 네. 사실 법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립화됐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거라던데요. 국립서울대 법인이라는데요. 국립이면서 서울대 법인화된. 예. 맞나요? 예. 그럼 이것은 국립대인 듯 아닌 듯? 그렇죠. 고등교육법 상에서는 우선 국립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운영이나 뭐 예산 편성 이런 데에서는 사립대학 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그럼 법인화되면 서울대는 먼저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이렇게 이름 바꾸고 통합했나요? 그렇죠. 서울대가. 네, 서울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대 서울대가 인천대는 그럼 기성예비가 네, 지금 없는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상태죠. 서울대가 이번 법원 판결을 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수업료를 통합해 버린 사례인 거죠. 아, 그렇게 하면서 교육부가 먼저 하기 그렇게 전에. 했군요. 예. 법인. 참. 그러니까 국립대 국가가 잘 운영하면 되죠? 왜 법인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굳이? 그 국립대 네. 법인화는 예전부터 그 추진을 해왔었던 건데 사실상 이제 국립대 법인화든 아니면 지금 예. 이제 눈앞에 두는 대학 재정회계법이던 예. 그 국가기관에서 국립대학을 떼내겠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주요 목표인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 속된 말로 이제 왕립대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도 그 일반 국립대랑 다르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대학 내부에서도 법인화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서울대에 대한 어떤 제적 책임을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이유와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서울대는 법인화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국가가 그나마 10%도 안 되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책임을 더 안 지겠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랑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으로 뭐 안 되는 국립대마저도 사립화시키는 과정을 가고 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제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이라고 예, 하는데 예. 거의 그것에 대한 정점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이 아닌가. 예. 그래서 서울대 학생 동문들이 반대했잖아요. 교수들까지 나서서 법인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 국립대학을 다 법인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다 보니까 아예 전부 다 사립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네, 원래는 정부 정책이 그랬었죠. 근데 네, 이명박식. 예. 근데 지금 박근혜식. 그 국립대학 대학 재정회계법도 사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굳이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립대학은 사실 재정적인 면에서 사립화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앞으로 예, 지금 국회 쟁점되고 있는 재정예계법. 예, 예. 기성예비 대안으로 나오고.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회계상에 상당한 민간대학 같이 사립대학 같은 특징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 등록금도 계속 더 올리려고 그러고 그럴 텐데요, 분명히. 그렇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일부 하고요. 조금 전화 말씀 듣고 쉬었다가 2부에서 더 깊숙이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민간 싱크탱크, 또 고등교육 기관에 정말 대학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리재단 문제까지 시작해서 그런 걸 정말 목숨 걸고 연구해 오고 또 열심히 좋은 활동해 오신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여러분 계속 응원의 댓글, 특히 회원가입으로 대학교육연구소 들어가셔가지고 한 달에 5,000원에서 10,000원, 20,000원도 좋습니다. 저도 한 달에 1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회원하시죠.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기성입까지 이야기했는데 서울대 법인화까지 했다. 네. 국립인지 국립이 아닌지 헷갈릴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근데 우리 연구소에서 또 연구하는 거 보면 입학금 뭐 전용료 이런 것도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입학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다 왜 걷는 거예요, 입학금? 입학식도 참여 안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네, 그렇죠. OT도 못 가게 하면서, 뭐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것이, 지금.
네, 지금 뭐 입학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입학금은 그 신입생 입학 전에 전액을 징수한다. 예. 고만 되어 있지 뭐 입학금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뭐 입학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보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입학금에 대한 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입학금은 폐지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비싼 곳 같은 경우는 고려대가 100만 원을 이미 입학금이 넘고요. 사립대가 평균 한 75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고대 입학금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근데 103만 원입니다. 103만 원. 인근의 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 인문계열이 102만 원인가 이잖아요. 어떻게 등록금은 더 받습니까? 예. 심보가 매우 나쁜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 오려면 일종의 통행세 아닙니까? 통행세? 그렇죠. 네. 정확하게 뭐 사용처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네. 국립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불과하거든요. 입학금이. 네. 사립대와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사립대 뭐 적은 곳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 뭐 예. 15만 원 있는 학교도 입학금이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예. 뭐 워낙 격차가 큰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 아무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쓸까요? 이문연구원님. 실제 쓴다면. 그러니까 입학식 할 때 조금 쓰겠죠. 입학식 할 때 비용은 일부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출처를 조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기존에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들이 뭐 건물을 짓게 될 경우 이런 건물들이 소위 마모되는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대학에 들어올 때 낸다 뭐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가상각비는 또 별도로 또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정말 이제 입학금을 100만 원씩 걷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우스갯소리인데 작년인가요? 뭐 방송국에서 입학금 관련돼서 이제 찬반 논쟁 프로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었는데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 인터뷰 섭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예. 없고 어디 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근거 명확한 사용 출처 없이 좀 입학금을 관례대로 좀 받고 예. 있지 않나. 사실상 신입생들이 의리잖아요. 또 다른 대학 예. 입학생들이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돈과 권력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약자를 이렇게 착취하고 수탈하고 뭔가 뭐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 문제죠. 뭐 개개인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입학금 그러면 지금 폐지 주장을 저희가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또 참여연대 등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에 이제 괜찮은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죠. 예. 뭐 입학금 아예 못 받게 하는 법도 있고 뭐 한 학기 등록금에 10분의 1을 못 넘게 하는 법률도 있고 예. 뭐 20분의 1을 못 넘게 하는 법률도 그렇죠. 있고 10분의 1일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그러니까 절감 효과가 500만 없기 원이면 때문에요. 5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도 너무 많고 저는 입학금은 아예 못 받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서울시에서인가요? 고등학교 입학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예. 언론에서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학금은 기껏해봐 드는 게 딱 그거잖아요. 입학식 할 때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입학식 할 때 하니까 뭐 종이 한 장 나눠주더라고. 교가 적혀져 있는. 그거 복사비잖아요. 네. 그 복사비만 따로 걷죠. 1인당 50원씩. 그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안내 책자 그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신입생한테 해줘야 될 거죠. 학교가 등록금 받아서 그거 하는 거니까. 아니면 전용료 받고 남은 돈으로 그거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전용료는 어떻습니까? 전용료 정말 이거 국민들이 너무너무 열받아하는데. 입학 전용료도 그 입학금처럼 이제 굉장히 부당하게 을들에게 받는 또 다른 그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죠. 고3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낼 때 내는 비용인데 수시 모집의 경우는 인문 계열은 8만 원,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비싼 계열은 10만 원 넘게까지 받고 있고요. 수시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예. 일반 전형은 4, 5만 원 정도. 정시 4, 5만 원. 예. 최근에 정시 무슨 간소한다고 해서 뭐죠? 논술도 없고 면접도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받고 받거나 있죠. 뭐 예. 만 원 인하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대학교육협회 차원에서도 전형료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5천 원 내리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실질 부담이 낮아지진 않는 걸로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수시를 1인당 몇 개씩 하죠? 최대 6개까지 최대 낼 수 6개. 있어요. 정시는요? 정시는 지금 가나다고는 3개까지 낼 수 있는 걸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9개다. 그러면 많게는 100만 원 든단 말이 딱 나오네요. 진짜로. 예.
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비정규직에 정리해고에 명예퇴직에 최저임금에 뭐 산업재해에 시달리다가 중소상공인에도 어차피 재벌기업 다 수탈 나가는데 애들 대학생 되면 일단 전용료로 100만 원 안팎, 입학생 되면 입학금으로 100만 원 가까이, 등록금 500만 원 안팎 할게. 그렇죠. 근데 1년에 고등교육 비용이 등록금만 듭니까? 어디 교재비, 주거비, 뭐 실험실비, 기숙사비, 추가비 뭐 하면 그렇죠. 2천만 원 안팎 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희성 연구원님?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살까요, 이거? 태어나서 대학생 될 때까지 너무 많은 돈을 들고 막 애를 막 어린이집에서는 애를 때려버리질 않나, 어? 청소년들은 다 자살하고 그렇죠. 있고, 이거 너무 비참한데요, 이거? 어차피 오늘 뭐 예. 대학생들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은 지금의 이제 그 대학생들 둘러싼 상황은 정말 예. 대사상 최악인 것 같아요. 등록금 예. 문제, 주거 문제, 예. 그다음에 취업 문제 정말 앞뒤로 다 막혀서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일단 너무나 모든 것에 바늘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라도 여길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각자의 생존 방법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예. 들고 좀 어떻게든 간에 좀 무종의 좀 어떤 공동의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지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돌파구를 뚫자 이대로 당하고 살 수만 없다. 아무튼 우리 대학교연구소가 그래서 더 연구를 더 악착같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고등교육을 둘러싼 이런 재반 모순을 해결하자. 요즘은 예.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보면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오히려 이제 등록금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저희 이제 미친 등록금의 나라 그때 판매 연령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대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의 연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의 더 어떤 적극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학교연구소에서 국회에서 등록금 캠프 우리 예비 대학생들이나 재학생들을 위해서 열었는데 한 200명 가까이 모였었죠. 그 등록금 캠프 되게 자료가 좋던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올려져 있나요? 저희가 파일로는 제공하지 않고요. 예. 예, 필요한 학생들 같은 일이나 뭐 필요하신 분들 연구소로 연락하시면 예. 소정의 배송료를 받고 그러니까 유료 자료죠, 유료 자료. 아니 무료로 무료긴 한데 예, 배송료는 배송료만 받고. 받고 책자로 아니 유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매도 되죠. 힘든 직접 성과물, 연구 성과물 이런 거 유료로 받으셔도 돼요. 후원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후원으로 그건 대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또 국민들이 열받는 게 이제 적립금. 1년에 12조나 쌓아놨는데, 이걸로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주면 안 되나요? 대학들이 돈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대학은 기업도 아니잖아요. 적립금 자체는 예. 사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적립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 예. 간에 장기적인 어떤 예. 계획이라든가 무엇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저축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예. 허용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예. 너무 과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들이 예를 들면 뭐 몇 억 갖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저금해야죠. 네. 근데 수십억, 뭐 한 수백억. 10억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하에다가 5천억 넘게 쌓아놨나요? 지금 거의 7천억 7천억 원 이다가 정도 7천억. 되고. 그다음 홍대하고 연대가 각각 6천억 6천억, 정도. 5천억. 그건 뭐 기업도 아닌데 왜 그거 쌓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최근에는 거의 근거 없는 명분 없는 적립금 예. 쌓기 경쟁이라고도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심지어 이제 학생들한테 등록금 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옆에 있는 모 대학은 얼마큼을 쌓았으니 우리는 더 쌓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의 적립금을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 근거 없는 무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에 의존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너무 관행처럼 예. 굳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등록금에서 또 쌓아놓고 또 쌓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재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수도권 주요 대학이 망할 리도 없는데 재정 운영이 불안감 호소하면서 적립금을 7천억, 6천억을 쌓아놨다. 적립금 관련해서 좀 더 예. 들여다보면 적립금 용도별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연구, 건축, 예. 장학, 퇴직, 기타 예. 적립금으로 구분돼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많은 건 건축 적립금이 가장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기타 적립금이라고 특정한 목적도 없이 적립을 해놓은 용도가 불분명한 예. 부분이 한 대학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기타 적립금이거든요. 예. 27%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기타 적립금을 좀 제어하겠다 하면서 기타 적립금의 목적을 명시해서 적립을 하도록 예.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법안 통과는 안 됐죠. 예, 법안 네.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급 개정안 제출되어 있는데 27%는 그냥 이건 전부 다 등록금 인하분으로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요? 학교는 난색을 표하겠죠. 아니 그래도 73%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27%. 그렇죠. 지금 적립금 워낙 기타 강하니까. 적립금은 네. 어차피 용도 불문하니까 전액 등록금 인하 다음 연도 등록금 인하분으로 사용한다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게 이제 문제는 또 적립금이 없는 대학들은 없고 많은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들이 주로 보유한 그러니까 것이어서 수도권 큰 대학들이 주로 등록금 많으니까 예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더 해주시고요. 네. 법안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요, 예. 적립금 관련된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예, 많이 제출되어 있죠. 적립금 예. 상한선을 예, 그렇죠. 설정하자라는 법안이죠. 그 당해년도 회계 예산의 예, 예. 절반을 못 넘게 하자는 상한선도 있고 기타 적립금이 10% 이상 못 넘게 하는 그것도 예전에 권영기론실에서 내놓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대학가에서 그건 또 열받던데요. 저기 8차기 끝나고 9차기, 10차기 된 학생들에게 예전엔 돈 안 받았는데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받겠다면서요. 졸업유예제 말씀. 졸업유예제. 예, 졸업유예 학생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대학마다 워낙 이제 예.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게 이제 예.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등록금을 이제 걷던 학교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이제 무료로 졸업유예제를 실시했던 대학들도 있는데 예. 정부에서 이제 이런 학사관리 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를 좀 내세우면서 예. 대학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 대학 평가지표에서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부하게 됐을 때는 예.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이 그닥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니었는데 예. 이제는 오히려 이제 전임교 확보이라든지 다른 평가지표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졸업유예 그 생들을 그러니까 학생이 많으니까 예. 교수들이나 학생 수가 늘어난다. 뭐 예.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 문제라든지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 때문에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유예하겠다는 건데 그걸 내쳐가지고 내치겠다는 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매정하고 또 반격적이고 그러니까 돈을 60만 원을 받겠다고 안 그래도 돈이 없을 텐데 8학기 내내 학교로 다 빨려가지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뜯어내겠다는 발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민석 의원님.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 문제에 대한 걸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지금 그거 아까 이제 연동원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들이 예. 그렇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 배경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졸업유예제 문제에 관해선 정부가 일정 정도 책임지는 예. 어떤 그 지침이라든가 내용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교수들이나 학생들 너희들이 강조했으니까 이 학생들은 교수나 학생들에서 예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대학들이 다 평등한 조건이니까 돈은 받지 말아라. 그 용인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일단 최근에 어쨌든 제일 좀 짠해 보였어요. 역시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치우치아님께서 청주대학교도 3천억 이상일 거라고 적립금에 맞습니다. 맞죠? 청주대 적립금 꽤 많죠. 네. 청주대가 얼마예요? 적립금이 많은 대학이죠. 청주대가 한 2,900억. 역시 치우치아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대학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서울대보고 연고대 이대는 이런 데가 지금 공익이사 사립학교에서 공익이사도 선임을 안 하고 있죠. 그것도 개방이사. 문제가 되겠죠. 예, 개방형 이사도 선임 안 하면서 적립금은 막 5천억, 7천억, 6천, 5천억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학비리 때 문제가 된 수원대, 청주대 이런 데가 보니까 수원대도 엄청 많죠. 예, 그렇죠. 수원대도 한 4,500억. 그 이른바 문제의 수원대. 예, 2월 적립금 적립금 자체가- 사이, 그러니까 1등이 이하여대, 2등이 연대, 홍대, 4등이 수원대네요. 예, 예. 그 다음에 5등 고려대, 6등이 청주대. 와, 그러니까 지금 수원대와 청주대는 학생들이 대학을 말아먹고 있다. 재단이라든지 총장이 이래서 막 투쟁하는 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학에 학생들한테 투자는 안 하고 오로지 적립금 쌓는 데만 예. 몰두를 했군요. 저 돈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정말 장학금 확충이나 전액 등록금 인하분으로 소액만 빼고 소수만 빼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문희 연구원님. 그러니까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았을 때 과정은 보면은 대학의 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뭐 재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 대학들이 이거를 통큰 결심을 통해서 이거를 대학 교육 여건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적립금은 계속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조 원 정도를 적립금 또 쌓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쌓은 적립금이 1조 원이라고요? 예. 물론 이제 뽑아 쓴 것도 있지만 그 추가로 그러니까 1년에 또 적립한 것도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뭐 대학 구성원들 그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도 힘든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적립금 순위 2대 8,400억 원, 법인 적립금, 대학 적립금 둘 다 합친 겁니다. 2대 8,400억, 그러니까 2월 적립금, 누적 2월 적립금 8,400억, 연대 6,900억, 홍대 6,600억, 수원대 4,500억, 고려대 3,500억, 청주대 2,900억. 와, 정말 요거 정말 뭐하려고 이렇게 쌓아놓을까, 진짜? 계속해서 이런 의문과 분노가 동시에 언제나 저는 꿈을 꿔봅니다. 이 돈들이 다 장학금 학충이나 등록금 인하로 갈 거다. 소액은 물론 저도 저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도 늘 궁금했던 거,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적립금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2월금이 남잖아요. 그 2월금은 적립금으로 다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2월금이 남았다, 무슨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록금을 그만큼 덜 걷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립금은 아예 예산 편성 시에 적립을 하겠다라고 한 항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2월금은 실제로 회계를 운영하면서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돈.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안 되는데 실제로 2월금이 많으면 그게 적립금으로 쌓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립금으로 바로 간다기보다는 2월금 자체가 많이 남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오는 돈은 적고 쓸 돈은 많다고 뻥을 친 다음에 해봤더니 그쵸. 실제는 돈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른바 예산 뻥튀기인데 그 돈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2월금은 자동으로 그 다음에 등록금 인하분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런 뭐 법이나 제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회계 그렇게 2월금만큼 등록금 인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경직된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는 연구소가 계속 주장을 해오는 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2월 적립금의 과다 축적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해 썼던 결산의 그 가결산의 형태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지난해 얼마큼 썼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게 뭐 물가 인상률 등을 적용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과 합의를 보면 과다하게 2월 적립금이 남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면 되는 건데 그래도 매년 막 몇십에서 몇백억씩 2월금이 남으니까 예산에서 그걸 다 적립금으로 적립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수입으로 잡히나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주 워낙에 수입의 예산으로 잡혀요. 근데 이제 대학들이 많이 또 관행이 돼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다음에 전년도에 뻔히 예를 들어 100억의 예산이 2월금을 남았는데 그 다음에 100억이 남았다고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00억이 아니라 실은 뭐 10억이나 20억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입을 축소 편성을 하는 문제가 있죠. 2월금이 분명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축소 편성하는 문제. 이 문제도 좀 많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로 좀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2월금에 이렇게 계속 쌓이겠네요. 지금 계속 그래서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치우치아님께서는 우리 청주대 전문가인 것 같아요. 현 총장인 김문배 씨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재산은 아직도 상속받고 있어서 대학교 중에는 영남대 다음으로 땅이 많을 거고 돈으로 치면 5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주대가 그렇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죠, 요즘에.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돼. 대학교연구소랑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등록금, 학자금, 적립금, 기성예비 4개 정도 겨우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뭐 고등교육 기관의 진정한 발전, 뭐 대학의 뭐 요즘 대학이 왜 이렇게 취업 기관이 양성됐는지 이런 문제 해결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앞부분에 미친 등록금 나라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미친 대학이 나이 대학이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희 연구원 대학이 이렇게
고등교육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이 지금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미래를 발전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어떠나요? 이런 부분은? 원래는 대학의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 유도하는 방향도 그렇고 취업기관으로 좀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의 뭐 경제 상황 이런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학의 본연의 기능을 좀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뭐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정부 정책 추진도 그렇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더라도 대학만큼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학문의 요람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지 않은데 연동훈 연구원님 어떻게 하죠? 대학의 기능이 너무 엉망인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생, 교수, 직원, 학생, 대학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그런 곳으로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대학의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상업화, 대학의 취업학원화에 저항하고 다른 대학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연구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임희성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학이 지금 이제 등록금 문제 중심이었고, 이 대학의 기능과 본질이 그냥 너무 왜곡되고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변질되고. 이게 사실 대학도 그 사회 축소판이잖아요. 그 사회가 보이는 모습을 반영하는 게 대학이고, 근데 저희가 바라는 바람 하나는 어쨌든 사회가 변하는 모습 속에서 대학 모습도 함께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많이도 아니라 뭐 단 한 발짝이라도 대학이 먼저 선도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아까 무상 등록금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는 그것도 지금 바라기에는 너무 멀고 지금의 대학을 조금이나마 좀 정상적인 저희는 솔직히 대학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대학의 무궁한 발전에 앞서서 정상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부터는 다시 그려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학이 큰 대자 배울학자, 큰 배움에 터나는 곳인데 가서 작은 취업 기술을 배우고 있단 말이죠. 아,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자. 이런 고민을 저도 같이 해보게 되고 대학교육연구소 여러분, 대학교육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미 있고 뜻깊은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런 민간 싱크탱크를 도와야지 고등교육 이슈를 잘 해결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후원회원인데요. 함께 여러분 우리 좋은 대학교육연구소를 후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홈페이지 가보면 막 엄청 많은 좋은 연구 성과가 쭉 목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자랑 우리 맞죠 임은영 저희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오늘 근데 끝날 때가 됐어요. 반값 등록금 연구에 산실했던 우리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